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단원 물가 상승과 실업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물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상품의 가격을 합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상품의 가격을 합한 다음에 평균한 값을 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숫자로 나타낸 지표를 우리는 물가 지수라고 하고요. 또는 기준이 되는 연도와 비교를 한 것을 물가 지수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는 항상 물가 시점의 기준을 100으로 잡을 거예요. 100으로 잡을 거거든요. 자, 100으로 잡고 그 기준 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했을 때 물가 지수가 110입니다. 자, 그러면 물가 지수가 110이라면 100에서 110까지 물가가 약은 아니죠. 정확히 10%가 상승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90입니다. 자, 그러면 물가 지수는 10%가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어떤 시점의 물가 지수가 100보다 크면 그 기준 시점보다 물가가 상승한 것이고 100보다 작으면 기준 시점보다 물가가 하락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작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그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조사한 물가지수. 그러니까 소비자가 구매한 그 소비재들의 가격을 합산한 다음에 기준 연도와 비교하면 이 소비자 물가가 작성이 되고요. 그것을 소비자 물가 지수, 그 물가 지수를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합니다. 라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요. 생산자들 간에 거래되는 그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조사한 물가 지수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물가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 상승의 원인은 크게 수요 측면과 비용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뭐라고? 수요 측면, 그리고 비용 측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전체 경제의 총 수요가 총 공급보다 많게 되면요, 우리의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자, 수요가 뭐였죠?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를 갖고자 하는 욕구였어요. 그리고 공급은요, 그것을 공급해주는 거죠. 근데 갖고자 하는 게 있는 것보다 더 많으면 당연히 이걸 갖고자 내가 지불하려는 돈의 액수가 더 커질 겁니다. 제가 5,000원 드릴 테니까 저한테 파세요. 아니요, 제가 10,000원 드릴 테니까 저한테 파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죠. 자, 가게나 기업,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요, 이 상품의 총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수요는 왜 증가하냐? 가게, 기업,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면 총 수요가 증가해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아예 이제 이 총 공급이 가게, 기업, 정부의 지출만큼의 총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물가가 상승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만약에 경제 전반에 생산비의 상승이 있을 때도 물가가 상승하거든요. 자, 이게 비용을 생산비라고 좀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유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유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자동차 공장을 생각해 볼까요? 자동차에 넣어야 하는 그 기름의 생산비가 증가해서 많은 기업이 제품의 가격을 올리게 되고요. 그 결과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할 수 있는 금액이 상승하면 물가 또한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다 그랬어요. 원유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원유는 우리가 기계에도 투입이 되고요. 우리 공장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요. 그 기계를 돌리기 위한 생산비잖아요. 어떻게 이것도 보면 그러니까 그게 증가하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득을 봐야 돼요. 기업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가는 상승하는 겁니다. 자, 총 수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자면요. 국민 경제에서 경제 구성원들이 그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을 우리는 총수요라고 해요. 그래서 총수요는 뭐 가계의 소비 구매, 기업의 투자 구매, 정부의 구매나 외국의 구매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총수요가 구성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가봅시다. 자, 우리가 만약에 물가가 상승해요. 상승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게 돼서 소득이 같아도 전보다는 그 구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가실까요? 자, 물가가 상승했다라는 가정을 좀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요 물질이 원래는 1,000원이었습니다. 근데 물가가 상승하니까 똑같은 물건인데도 이 물건은 2,000원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월급을 3,000원씩 받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는 내가 한 달에 월급을 2,000원씩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때는요, 내가 이거를 사도 남는 거는 저축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보면요, 남는 게 없네요.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3,000원이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는 얘를 구매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득이 같아도 전보다 구매력이 떨어지게 돼요. 오케이? 소득이 같아. 항상 2,000원인데 나중에 이게 3,000원이 되버리면 못 사는 거니까. 오케이?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인플레이션은요,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우선,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뭐냐라고 한다면, 물가의 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물가 상승의 원인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총 수요가 총 공급보다 많고, 그러면 가계의 지출이나 기업의 투자나 정부의 지출의 증가로 총 수요가 총 공급보다 많을 때 이런 물가 상승이 일어난다.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일어난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또 하나 더. 통화량이라는 것이 증가할 경우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자, 네.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글씨가 자, 두 번째는요. 통화량이 증가하였을 때 자, 통화량은요. 전화하는 게 이게 아니라 시중에서 오고 가는 화폐의 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하면요.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자, 만약에 원래 이 1,000원짜리가 10장밖에 없어요. 10장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통화량이 증가했어. 자, 원래 10장밖에 없으면, 나 1,000원 좀 가지고 싶다. 나 1,000원 10장 1,000원 지폐로 된 1,000원 너무 가지고 싶다라면서 1,000원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1,000원짜리가 10개가 아니라 100장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1,000원짜리의 가치는 전보다는 하락되어 있겠죠. 이처럼 통화량이 시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증가할 경우에는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죠? 만약에 10장이었어. 그러면 이 동그라미 이 사과 하나를 먹는데 1,000원?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근데 100장이 됐네? 그럼 이제 이 똑같은 사과 하나를 먹는데 10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배나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기업의 생산비가 증가하게 되면 상품의 공급이 감소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생산비가 증가하게 되면 상품의 공급이 감소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생산비가 증가하면 이걸 만드는 데 드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거니까 우리는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공급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부터 물가 상승의 영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왜냐면 일정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 재화의 양, 상품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서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자, 두 번째, 소득이 불공평하게 재분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요,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 그랬죠?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실제로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어떤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실물적인 자산의 소유자에 비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불리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화폐가 가치가 떨어졌어요. 원래 이 1,000원짜리의 역할을 하는 게 500원밖에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지만 만약에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1,000원짜리가 물가가 상승하니까 2,000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물 자산 소유자가 현금 보유자에 비해서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재분배가 일어난다. 자, 그리고 기업은요, 투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자, 왜냐면 이 은행에 저축을 하면요, 그 돈으로 기업에 투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은행이 원활하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축을 하는 사람들도 저축을 안 하고요.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 활동이 위축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불건전한 거래가 집중된다라는 게 뭐냐면요. 부동산 투기 같은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건물 하나를 이렇게 사놓으면 지금은 5천억이야. 500억이야, 500억이야. 근데 물가가 계속 상승해.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이 똑같은 건물이 나중에는 1,000억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라는 것은, 부동산 투기라는 것은 내가 지금 샀다가, 나 이거 어차피 쓸 거 아니야. 이거 값 좀 올라가면 바로 팔아야지. 라면서 마구잡이로 사놨다가 마구잡이로 파는 거예요. 이렇게 불건전한 거래가 집중되는 것이죠. 부동산 투기 같은 불건전한 거래가 집중됩니다. 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요. 무역이 불균형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수출은요. 자,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한테 우리의 물건을 줘요. 자, 우리의 물건을 주는 것은요. 하락하겠죠. 우리의 물가가 상승하였으니까.
그에 비해서 수입은요, 증가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요, 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경제 주체들 간의 경제적 손실이 엇갈리게 하고요.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수출이 줄어요. 그리고 수입은 늘어나게 됩니다. 맞나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행될 때는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사회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부터. 왜냐면 이 다음이 실업 파트거든요. 그리고 물가 그 상승과 실업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자, 그래요. 영향부터 볼게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주어진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은 줄어들게 되고요. 부동산 투기와 같이 불건전한 거래가 확산되게 됩니다. 자, 국제 수지가 악화된다는 것은 자국의 상품의 가격이 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 상품의 가격이 수입하는 그 가격보다 비싸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물건인 수출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수입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소득과 부의 불공평한 재분배에 유리한 사람 누구라고요? 실물 자산을 소유한 사람,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나 채무자. 채무자는요,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지금 내가 갚으면 그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똑같은 이 물건을 팔아도 남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에게 유일하고요. 수입업자, 수출은 감소하는데 수입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자, 불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금융자산, 즉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불리하겠죠. 자, 수출업자, 우리 수출 감소했기 때문에 불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드리자면요. 소비자 물가지수란 소비자가 구매하는 주요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기업 간에 거래되는 주요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의 예로는 쌀, 물, 고기, 이런 것들이 있겠고 생산자 물가지수로 가보면 자동차의 부품 등이 있겠죠. 자,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수출과 수입 물가지수가 무엇이냐? 수출 상품과 수입 상품의 평균 가격을 측정한 것을 우리는 수출입 물가지수라고 하고요. 여기 앞에 제가 언급만 했었는데 GDP 디플레이터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물가 상승률로 물가와 상관없는 화폐적 가치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고요. 100을 곱할 거예요.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는요, 지금부터 실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실업이라고 합니다. 실업은 개인과 사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실업이라는 것은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일을 하지 못한 상태를 실업이라고 하고요. 실업자는요,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실업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실업자는 우선 직장과 소득의 상실로 경제적인 불안과 심리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 전체로 보자면 실업은 우리의 인적 자원이 활용되지 않고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높으면 정부의 실업수당 지급이 늘어나서 재정에 부담이 되고요. 빈부격차를 심화시켜서 사회의 불안이 커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실업의 영향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우선 일단은 소득이 없으니까 생계가 유지되지 않겠죠. 생계 유지 어려움. 그리고 심리적, 경제적 고통이 증가하겠죠. 자, 사회적인 면으로 보자면요. 우리나라에 충분한 쓸만한 인적 자원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국민 경제는 침체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빈부격차가 대표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 실업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실업의 종류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실업의 원인으로서는요,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마찰적 실업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마찰적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 경제적 실업 등이 있다는데 마찰적 실업이 무엇이냐? 바로 그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해요. 자,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직장을 옮기는 과정, 저 여기서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다른 직장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 있죠. 그 사람은 이미 실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적 실업을 보자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기존의 직장을 떠나면서 요 잠깐에 원래 여기 보자면요.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기존의 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직장으로 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저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얘기하고 이 가는 과정 딱 요 사이를 우리는 지금 여기가 실업 상태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지는 않지만 그렇게 완전 엄청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요 실업은 마찰적 실업은 되게 많이 일어나는 실업이고요. 자,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직장을 옮기는 과정이 이 마찰적 실업에 해당하겠죠. 자, 다음은 구조적 실업입니다. 구조적 실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변화나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일자리가 감소하는 그러한 실업이에요. 이제 여러 산업들의 그 기업이 고용을 줄이거나 문을 닫으면 이러한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마찰적 실업이었고요. 두 번째가 구조적 실업이었습니다. 구조적 실업하면요. 그렇지. 산업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산업 구조가 변화하거나 기술이 발달해서 그 관련 부문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라는 것이 이 구조적 실업의 원인이 되겠죠. 자, 다음은 경기적 실업입니다. 경기적 실업이라는 것은 경기가 불황이라는 거예요. 경기 불황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거죠.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그 정도가 심할수록 경기적 실업의 실업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적 실업은 상당히 안쓰러운 거죠. 우리나라의 경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볼 것은 계절적 실업입니다. 계절적 실업이라는 것은 그 특정 업종이 있죠? 여름에는 막 해상 스포츠가 유행하겠고요. 겨울에는요, 그렇지, 뭐, 피겨 스케이팅이나 그 스키장, 썰매장 이런 데가 발달했겠죠. 그러한 특정 업종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고용의 기회가 감소하는 겁니다. 여름에 스키장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여름에 스키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스키장 문을 아예 안 열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럼 그 사람들 어디서 일할까요? 제가 아는 그 예전에 알던 수영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선생님은 여름에는 수영을 가르치셨다가 겨울에는 스키를 가르치셨던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둘 다 자격증을 따놓으신 거죠. 그러면 이분은 계절적 실업에 그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방법으로 헤쳐나간 거죠.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계절적 실업은 그 특정 업종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고용의 기회가 감소하는 그러한 실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을 대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이 딱 이 파트를 공부하다가 생각이 났네요.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청년 실업률이 왜 높은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이제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벌써 10%에 가까워졌다고 해요. 원래 3%대인 전체 실업률보다 몇 배, 3배 이상 높은 수준이죠. 청년들은요,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아서 오랫동안 구직 활동을 하고요, 이직도 자주 하게 되면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서요, 새로운 일자리가 부족하고 업무의 자동화로 인해서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랫동안 구직을 하고 이직도 자주 한다. 이거는 마찰적 실업에 해당하겠고요. 경제 성장률이 낮아서 새로운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것은 경기적 실업이 되겠고요. 업무 자동화, 산업 구조가 변화했습니다. 즉 이것은 구조적 실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입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까지 합치면요, 청년의 실업률 수치는 훨씬 높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실업을 해결해야겠죠. 고용을 안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고용 안정을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네 가지 정도는요, 정부가 해줘야 하는 일들입니다. 자, 정부는요, 우선 경기적 실업. 자, 마찰적 실업부터 볼게요. 마찰적 실업은요, 계절적 실업과 같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요,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고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일자리 탐색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이 마찰적 실업은 그 사이의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계절적 실업은 그렇지. 계절에 따라 그 특정 업종이 이제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러한 실업이 되겠죠. 자, 구조적 실업으로 보자면요, 산업 구조가 변화해서 일어난 거였잖아요. 그러면 체계적인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적 실업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불황이었을 때 일어나는 실업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경기를 회복해야겠죠. 그리고 공공사업의 확대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해결해 줄 수가 있겠고요. 노력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기업에서는요, 고용을 안정시켜야 하고요. 우리가 고용이 있었다 없었다 했잖아요. 그 산업 구조의 변화, 구조적 실업으로 인해서. 그래서 기업은 고용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좀 창출해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경영의 방안을 좀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경영을 좀 이렇게 바꾸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정부와 기업만 해야 하는 건 또 아닙니다. 직접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도 불평만 하고 있을 게 아니에요. 근로자들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요. 또한 업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개발을 해야 합니다. 실업한다고 해서 낙담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우리는요, 이제, 그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자,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요, 총 5사람들의 그게 필요해요. 우선, 정부는 재정의 지출을 축소해야 합니다. 재정의 지출을 축소해야 한다? 요게 뭘까요? 자, 일단은, 그러면, 요거는 지금 실업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여기로 넘어가 보면요. 물가의 상승에 대한 그 해결 방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들, 원인들은요. 첫 번째, 그렇지. 총 수요가 총 공급보다 많을 때. 두 번째, 통화량. 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량이 많을 때 화폐 가치는 감소합니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생산 비용이 늘어날 때. 이렇게 상승했을 때. 자, 그럼 이거를 거꾸로 해주면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이 되겠죠. 정부는 재정 지출을 축소해야 합니다. 자, 가계, 기업, 정부. 가계는요, 소비 지출. 기업은 투자 지출. 정부는 지출. 이런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는 이러한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나라에서 걷는 세금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세금을 증가시킴으로써 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량의 양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생활필수품의 가격이나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시켜야 됩니다. 더 이상은 이 금액이 우리나라의 물가가 올라가지 않게 해야 해요. 자, 중앙은행. 자, 우리나라의 은행이죠. 중앙은행은요. 돈을 찍어서 보내는 은행이 됩니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되겠는데요. 이 중앙은행에서는 이자율을 인상합니다. 자, 이자율이 인상되면요. 자, 우리 문제가 뭐였어? 일단은 투자가 없었어요.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축소되어서 그 기업들의 경영에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축을 좀 많이 하라고 유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저축하시면 여러분의 돈이 몇 배가 됩니다. 몇 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는 이자율을 인상시켜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자율을 인상시켜주면요. 저축이 증가하겠죠. 저축률이. 자, 그리고 그 시장에서 유통되는 통화량을 감소해야 합니다. 감소해야 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자, 기업 보겠습니다. 기업은요.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해요. 생산 비용이 증가했을 때 그 공급되는 양이 줄었어요. 자, 우리가 총 수요가 총 공급보다 많았을 때 물가가 상승했다 했는데 그러면 공급을 늘려주자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그 비율을 맞춰주자. 그러면 기업은요.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자, 근로자는요. 근로자의 입장도 이해가 가요. 하지만 기업이나 정부의 입장도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시켜주고요. 또한 우리 여기서 자기계발 나왔었죠.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자, 자기계발 왜 해요? 그렇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가게는요. 그렇죠. 소비 지출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충동 구매나
과소비를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부터 할게요.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물가 안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정부는요, 물가 상승이 우려될 경우에 총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피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립니다. 그래서 또 중앙은행은요,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줄이고 이자율을 높이는 정책으로 물가 안정을 꾀하게 되고요. 기업은요, 기술 개발, 기술 혁신 등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해서 그 공급을 늘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요. 생산성이 향상되면 그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생산의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로자. 생산성을 넘어서는 지나친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해야 하고요. 소비자, 즉 가게는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고용의 안정을 위한 노력 좀 보도록 할게요. 고용 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정책을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실업의 원인이 마찰적 실업인 경우, 그러면 구인과 구직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잘 갖추고 취업 박람회 등을 개최해서 직업 탐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게 되겠죠. 만약에 이게 구조적 실업이다, 산업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라면요, 직업 교육이나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기적 실업이라는 것은, 자, 우리나라의 경제가 불황일 때, 그럴 때 이제 실업이 일어나는 거였으니까 총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서 기업이 생산과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물가 안정은 총 공급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총수요를 줄여야 하지만 고용 안정에서는 총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러면서 근로자 자신과 기업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근로자는요, 변화하는 작업 환경에 적응과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하고요. 기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고용의 안정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우리는요, 이번 시간에 물가 상승과 실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국제거래와 환율에 대한 이야기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거래와 환율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